네,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롯데호텔에서 이 금융인들이 모여 있는 송년 모임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특강 영상은 제가 저희들이 편집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가 어제 아침에 그 특강을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칼럼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참변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그럼 건국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우선 불가능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45년에 해방될 수 있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3년간 미국이 미군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에게 침략당해서 박헌영에게 잠식당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6.25 전쟁에서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 괴뢰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아마도 졌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인민민주주의 체제, 독재로 전락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는 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소련이 1990년대에 붕괴되는데, 소련 붕괴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련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과의 무한대 군비 경쟁에서 국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된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한 이 군사력 경쟁과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별 것도 없는 이 소련이 그래도 군비 경쟁에서는 미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쏟아내는 이 군사비는 전혀 리스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한 경쟁으로 돌입한 이 군비 경쟁에 쫓아가다가 국력을 완전히 탕진해서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GNP가 더 높았어요. 그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그 북한과 맞서서 군비 경쟁을 했다면 국력 탕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거다. 그 점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6.25 국난 극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혈맹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이승만이다, 내가 박정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이 미국이 될 수도 없다. 이 근원적인 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심심찮게 아니 뭐 이럴 바에야 그냥 우리도 미국의 한 주로 편입당하는 게 좋지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 한글 없애버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도 그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그만큼 미국의 존재는 우리에게 절대적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아니듯이 한국도 미국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윌슨 대통령이 교수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미국 중심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승만도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버린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그런데 그 미국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국도 안 돼, 국난 극복도 안 돼, 경제발전, 근대화도 안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용미론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언뜻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다 이용합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일본도 우리도.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용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승만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을 견제했어요.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하도록 하고, 이승만 세력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고 있던 남로당을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미소공동위원회 제안을 거부하고 신탁독지 반대를 했다고 이승만을 압박했어요. 6.25 전쟁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이승만 제거작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동안 그때까지 어떤 나라하고도 맺지 않았던 그 상호방위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나 절대 휴전에 반대한다. 지금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휴전을 원한다면 그 전에 안전장치를 달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어달라. 미국은 한국에서 3만 6천 명의 장병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건국 이래 해외에서 잃은 가장 군인을 많이 잃은 전장이 6.25 전장입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겠죠. 그 미국의 그 입장을 역이용해서 그렇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미국이 즉각 개입하고 함께 싸운다.
이겁니다.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한국이 즉각 개입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을 들고 미 행정부가 미국 의회로 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니 코리아 어디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 이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약이라고 메꿔 온 거야? 이게 이승만의 용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미국에게 요구하고 미국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대한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용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의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 와중에서 하야를 하는데 하야 직전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던 역사적 팩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이 내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껄끄러웠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용미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부터 10여 년 전에 일시적으로 연루됐던 여수 순천 남로당 비밀 당원 이력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최고의장 자격으로 케너디 행정부, 케너디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갑니다. 미국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황태성을 만나지도 않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합니다.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련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야말로 입만 열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벌여 일으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가 좀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하는 것을 이승만 때부터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죠.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절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좋으니까 마중물을 시드마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절박한 필요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합의를 해요.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반대한다고 2년 가까이 4.3 학생 데모가 전개됩니다.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부응하는 파트너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6억 달러를 포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시드마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의 박정희, 근대화의 신화를 만들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정은 눈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참 처절한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독일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파독 같은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을 담보로 해서 박정희 정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습니다. 그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었어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독일에 가서 바로 그들을 만났을 때 조국을 위해서 담보로 간, 볼모로 간 그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을 때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트남 전에 우리 젊은 청년 병사들이 또 우리 장교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M16을 비롯한 미국의 우수한 무기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그 파월 장병들의 그 목숨값인 그 월급을 정부가 일정 부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았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서 서거했는데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직전에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났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또 당시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78년 백권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현실화된 이 자주국방과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 의심 때문에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했어요. 중단됐지만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바로 이같이 미국의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속에서도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을 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근대화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의 이 적극적 용미 전략이 없었다면 건국도 6.25 국난 극복도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도 6.25 국난 극복도 그리고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 용미 전략이 없었다면 건국도 없었고 6.25 국난 극복도 없었고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가까워도 미국이 한국이 되지 못하듯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국이 미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깊어지는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적극적 용미 전략을 현실에 맞게, 현 시점에 맞게 구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 캠프 데이빗 선언 등은 바로 그런 이승만, 박정희의 적극적 용미 전략의 윤석열 판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